그 새벽 문틈으로 본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조용했던 집안에 낯선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에 잠에서 깼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방. 그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던 겁니다. 아니, 저건 뭐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그 장면은 그대로였습니다. 흰 셔츠 하나를 끌어안은 채 흐느끼듯 웃고 있던 며느리. 그 얼굴엔 눈물이 아닌 어떤 이상한 황홀감이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그 말. 오빠, 나 이제 여기 혼자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아들 방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67세 여성 윤정희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지 2년. 지금도 매일 새벽이면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립니다. 잘 자고 있니? 우리 태호야, 엄마는 오늘도 참는다.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살이 뭐 별건가요? 자식이 웃으면 내 세상이 열리고 자식이 울면 온몸이 무너지는 게 부모 마음이죠. 태호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 남편은 제가 42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혼자 힘으로 태호를 키워냈습니다. 정말이지 그 애가 제 전부였어요. 제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죠. 하지만 2년 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귀가하던 태호가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고 그렇게. 아들이 떠난 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아이가 자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방에서 여전히 태호의 기척이 느껴질까 싶어서요. 그 방은 아직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향기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부인 지은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태호가 떠난 뒤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은이를 참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그 애가 태호의 마지막 사랑이니 내가 잘 챙겨줘야지. 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진 건 지은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다시 지내면 안 될까요? 태호 오빠 방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들린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태호 방에서 지내겠다고? 내전 아직 태호 오빠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 집도 태호 오빠 집이잖아요. 오빠랑 함께한 공간에서 지내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기묘한 말투였습니다.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선 어딘지 모를 기세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내가 저 아이를 아직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면 내가 참고 견딜게. 지은이는 그렇게 다시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호 방에서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은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기도 하고 집안의 향수 냄새를 진동하게 하며 웃고 들어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삼켰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야 다 다르겠지. 나는 엄마고
쟤는 아내였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다 아들의 방을 지나가던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지은이가 태호의 옷을 꺼내 입은 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태호 오빠, 나 예뻐? 오늘은 어떤 옷이 좋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저는 문을 확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거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에게 눈을 부릅뜨며 말했죠. 왜요, 어머니? 이 집 제 남편 집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제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 제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래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말 못할 진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호의 수첩 하나와 지은이가 숨겨둔 의문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단어 하나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그 순간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그건 어떤 아이의 출생 정보를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그 아이의 생모, 생부, 그리고 양육권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서류에 지은이와 제 아들 태호의 이름이 함께 쓰여 있었다는 것이었죠.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한 채 책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눈이 뜨거워지고 가슴 안에서 뭔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속이 메이고 토해내도 감당이 안 되는 복잡한 감정들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아들이 아이가 있었다고? 그 아이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도 신혼생활 내내도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말했죠. 저희 아직 애는 생각 없어요.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요. 그랬던 아이가 왜 이런 서류를 왜 태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걸까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편지 봉투. 조금은 빛이 바랬고 접힌 자리에 손때가 묻어 있었죠. 봉투 앞에는 엄마에게 태호 딱 5글자가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야.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서도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걸까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당신이 보게 될 때면 아마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미안해요. 엄마보다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거기까지 읽는데도 벌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고 등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은이에 대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은이는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난 그 아이까지도 사랑하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자기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를 본 순간 알았어요. 그 아이도 나처럼 외로웠고
어릴 적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걸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자고. 편지 속 글씨가 약간씩 흐려지더니 마지막엔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점점 변했어요. 그 애는 아이보다도 돈과 사회적 위치에 더 집착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던 나를 향해 쓸모없는 남자라고도 했고, 어느 날은 늦은 밤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 아이는 다시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아빠 역할을 하려 했어요. 그 애가 내 핏줄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엔 정말 내 자식처럼 아끼게 됐거든요. 엄마, 나 죽고 나면 지은이가 뭔가를 숨기려고 할 거예요. 부디 그 애를 너무 믿지 말아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그 아이는 좀 따뜻하게 봐주세요. 편지를 덮는 순간 제 두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무너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태호야, 넌 어떻게 죽어서도 이렇게 따뜻하니? 그토록 아프고 버림받는 기분이었을 텐데도 너는 끝까지 아빠로서의 마음을 놓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지은이라는 애는 뭐야?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그리고 태호의 마지막 편지.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진실의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지은이는 아이의 친모. 하지만 그 아이는 태호의 친자가 아니며 태호는 오직 책임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는 그 아이를 방패 삼아 이 집에서 남은 재산과 입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지은이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누구와 통화하며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다시 친정에 맡기고 온 날 밤 지은이는 그 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다 놓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 앞에서 또 한 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태호의 집이고 난 그 엄마야. 그 아이가 이 집에 뿌리내릴 이유는 더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에 또다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TV를 켜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소리, 웃음소리,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지은아, 이 집 진짜 너희 집 맞는 거야? 응. 원래는 시댁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관리하는 거지 뭐. 대박인데? 근데 그 시어머니는 뭐래? 걱정 마, 뭘 봐도 입 다물고 있어. 그 나이쯤 되면 다 포기하더라니까. 그 말에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고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멀리서 들려오는 건 제 심장 소리였고 가슴을 치며 터져나오는 건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태호가 죽은 집에서 지금 내가 이 짓을 해?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모든 걸 더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아무 일 없던 듯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참 맛있어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이건 술술 들어가네요. 그 말에 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어젯밤엔 어디 다녀왔니? 어제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갔어요. 그럼 오늘은 좀 쉬어. 어차피 아이도 없으니. 네, 그럴게요. 녀석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고 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의 절친했던 회사 동료 성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태호의 장례식 때
통곡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모님 태호가 얼마나 지은 씨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맨날 말했어요. 그 애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태호가 돌아가기 전 저한테 맡긴 파일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모님께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봉투 속엔 몇 장의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엔 낯선 남성과 함께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압구정 XX 카페. 지은, 박상훈과의 만남.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 후 함께 차량 탑승. 이후 3시간 후 강남 XX 레지던스 진입 확인. 말 그대로 아들이 살아있을 당시 지은은 이미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분명한 증거 앞에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은이가 태호의 죽음 이후 갑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는지, 왜 그토록 태호의 방을 고집했는지, 왜 아이는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단 한 번도 존재를 말하지 않았는지. 그날 밤 저는 아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 없는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누굴 탓해야 할지도 몰랐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겠구나. 그런데요.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가 슬그머니 제 뒤에 와섰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저한테 넘기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여기 집 명의가 아직도 태호 오빠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다음은 제가 상속자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게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왔나 보다. 이 집 저한테 넘기실 생각 없으세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한때는 며느리라 부르며 제 밥상에 숟가락 놓아줬던 아이였는데 그 입에서 집을 요구하는 말이 그렇게도 차갑고 계산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이 너한테 뭐냐, 지은아? 제가 되묻자 지은이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 명의였잖아요. 그리고 저 상속자예요. 법적으로 따져도 절반 이상은 제가 가질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유일한 가족이라는 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유일한 가족?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은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지은아, 넌 그 애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태호는 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 했지만 너는 그 아이를 방패로 삼았고 태호의 마음을 짓밟았어. 지은이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어차피 태호 오빠는 지금 없고 이 집에 저만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래, 그러면. 제가 서랍에서 꺼낸 녹음기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새벽 남자와 나눈 대화가 또렷이 담겨 있었죠. 걱정 마, 뭘 봐도 입 다물고 있어. 그 나이쯤 되면 다 포기하더라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 너 태호가 죽은 날 어디 있었니? 지은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 날 너 빈소 도착 늦었지? 다들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다고 했지만 성민 씨 말로는 너 그날 새벽까지 강남에 있었대. 그건 그냥 친구 만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니? 혹시 박상훈? 그 이름을 꺼낸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얼음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듯 그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 씨가 줬어. 너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태호가 남긴 자료들, 그리고 보험 수령인 변경 요청서까지. 그녀의 몸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을 열고는 싶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눈치였죠. 너 태호가 마지막에 보험 수령인 너 말고 나로 바꾼 거 알았니?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처음 들은 모양이었죠. 태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널 의심했어. 내가 그 남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럼 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지은이의 말은 충격이 아닌 분노에 가까운 억울함이었습니다. 그 집도 그 돈도 그 아이도 다 저한테 남는 줄 알았는데 태호 오빠가 그걸 다 바꿔놨다고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아. 그런데 너는 나한테서 다 빼앗으려 했구나. 태호가 남긴 건 집도 돈도 아니야. 그 애가 남긴 마지막은 진심이야. 그리고 넌 그걸 무너뜨렸어. 그날 밤 지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했지만 그 아이를 정말 데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 어떤 진실도 모른 채 어른들의 욕심과 거짓말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법원에 상속 정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태호가 생전 남긴 변경된 수령인 명세서, 성민 씨의 증언, 그리고 지은과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지은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고 그녀는 소송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못 걸었겠지요. 진실은 언제나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보육원 주소로부터 온 작은 봉투. 할머니, 태호 아빠가 저한테 준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저한테 매일 내가 내 가족이야 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사진 속에는 작은 아이가 태호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편지 봉투를 쓰다듬으며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아이의 짧은 글귀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면 자연스레 새로 손을 내미는 것조차 두려워지죠. 그 아이는 태호가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존재입니다. 핏줄은 아니었지만 태호는 내 아이라며 손수 도시락을 싸고 놀이공원 사진을 찍어주던 아이.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희생하듯 살았는지, 왜 친자가 아님에도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태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봉투에 적힌 보육원 주소를 따라 찾아갔습니다. 경기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마을길을 따라 고요한 담장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손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호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저기 있어요. 요즘은 조금씩 말도 트이고 웃음도 늘었어요. 태호 씨 돌아가신 뒤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한 아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짧은 머리, 조그마한 어깨, 작은 손으로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 정우야.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그 말 한마디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태호를. 그래, 할머니야. 아이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손끝으로 제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태호 아빠가 매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참 따뜻하고 밥을 정말 맛있게 해주신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터질 듯 아팠고 그제야 진심으로 태호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우야. 앞으로는 내가 혼자 아니야. 할머니가 내 옆에 있을게. 정우는 제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동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정정 서류를 접수했죠. 비록 법적인 친손자는 아니지만 태호가 그렇게 말했듯 마음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태호 아빠 방 거기서 자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방은 너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정우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태호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그 짧은 인사 뒤로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켜주던 아이, 이젠 엄마가 지킬게. 그 후로 제 삶은 다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우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한때는 끝이라 생각했던 하루하루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믿었던 저는 정우와 함께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지은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선 아마 이 편지를 찢어버리시겠죠. 하지만 전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 제 욕심만 보았고 태호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 아이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살아야 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단 한마디 사과만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도 그녀만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죄와 이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정우와 함께 저녁마다 작은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이름 모를 잡초도 함께 뽑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네. 그냥 봄마다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자꾸나. 그럼 태호꽃? 그래, 태호꽃이네. 그 아이는 제 옆에서 다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상처를 품고 피어난 아이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우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제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도 모두 그 아이 덕분이죠. 하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쉽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평소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저에게
그저 재미없었어요. 한마디만 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래도 가끔 제가 끓인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조금씩 말을 풀 때면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우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태호 아빠는 진짜로 저 좋아했어요? 전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아직도 의심과 슬픔, 그리고 상처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했지. 내가 자는 얼굴 보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정우가 내 아들이면 좋겠다. 그 말 매일같이 했단다.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아이의 눈이 살짝 번들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믿고 살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제 무릎을 베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코를 골며 새근새근 숨쉬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켜주던 아이, 이제는 엄마가 따뜻하게 안고 있을게. 그러나 세상이 늘 따뜻한 일만 주는 건 아니더군요. 며칠 후 정우가 학교에서 풀이 죽은 채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아이.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 말로는 나는 주인 없는 집에서 산대요. 그런데 난 태호 아빠가 주인이었잖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그 방에서 태호의 기척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아이에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죠. 선생님은요, 엄마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산다고 했더니 애들이 할머니가 왜 엄마냐고 다 웃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엄마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우한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우가 겪는 외로움과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한 번도 제대로 보호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처럼 곁을 지켜준 사람이 사실상 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우는 속이 깊은 아이예요. 상처가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늘 주변을 살피고 친구가 울면 같이 울고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태호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친부가 아니었어도 참 많은 걸 닮았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 부녀의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정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정우라는 아이, 우리 태호가 키우던 아이인데 요즘은 내가 같이 지내고 있어. 아직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혹시 너희 아이들이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자 마을에서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 아이가 너희 아들보다 더 소중하겠어? 우린 그냥 내가 다시 웃으니까 고마운 거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아이에게 과자를 쥐어주며 말했죠. 너도 이젠 이 마을 사람이야. 그거 알지? 아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은 반장 선거 나가볼까? 그래, 당연하지. 너는 충분히 반장감이야. 그럼 공약은 뭘로 하지? 급식 시간에 두부부침 2번 먹게 해달라고 해보는 건 어때?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로 제 하루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기장을 들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학교도 가주시고 슈퍼 아저씨가 과자도 주셨다.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 나는 태호 아빠의 아들이고 할머니의 아이니까. 저는 그 일기장을 덮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정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린 가족이니까. 정우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제 집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던 날이 어제처럼 생생한데도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정우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제가 고개를 약간 들어야 눈이 마주칠 정도고 그전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들던 아이가 요즘은 할머니, 나 어른이야 하며 제 어깨에 팔을 걸치곤 하죠. 그 아이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가끔씩 말끝을 흐리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땐 여전히 그 안에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숨어 있지만 전 그런 정우의 어깨를 다독이기 위해 예전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곤 합니다. 얼마 전 정우가 중학교 첫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조금씩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뭘?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거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와줄 손 하나 내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그 아이가 이미 마음속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호 아빠가 내가 그런 아이로 자라길 바랐을 거야. 내가 아니라 내 아빠가. 그럼 할머니, 태호 아빠 묘소에 같이 가요. 저 아직 제대로 인사 못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봄날의 햇살 속에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태호가 묻혀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봉안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 발소리와 정우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뿐이었죠. 정우는 태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는 많이 안 울어요. 가끔 보고 싶어지면 할머니랑 예전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이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그 말이 끝나자 정우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들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간 건 참 크고 따뜻한 거란다. 내가 가슴에 새겨 안고 살게. 그리고 내 아들. 이 아이 정말 잘 키울게. 그날 밤 정우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된장국을 끓이며 가끔 그 아이의 연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빠를 만나러 다녀왔다. 아빠는 말은 없지만 내 마음을 들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매일 나한테 따뜻한 국을 끓여주신다. 마음도 말도 국물처럼 따뜻하다. 나는 할머니와 매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꽃을 본다.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그 일기를 다 읽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일기책 써서 나중에 책으로 내야겠구나. 정말요? 그래. 내 글에는 진심이 있거든. 그날 밤 정우는 제 방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 어른 되면 할머니가 해준 된장국 그대로 배워서
꼭 내 아이한테 해줄 거예요. 요즘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우가 학교에 가고 저는 공덕시장에 들러 고등어 2토막 사오고 집에 와서 아이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푹 끓이고 그리고 저녁이면 우린 둘이 마당에 나가 해가 지는 걸 봅니다. 할머니, 오늘도 해가 예쁘게 지네요. 응, 그러네. 이런 날은 태호가 좋아했는데 말이야. 다음엔 셋이서 보는 거죠. 그래, 꼭.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크게 뭔가가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저는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아침이면 공덕시장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꽃화분에 물 주고 가끔 TV 드라마 보며 웃고 울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참 고맙고 소중해졌어요. 아마 그 옆에 정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둘은 자주 특별한 곳에 가거나 큰 이벤트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조용한 마루에서 하루의 끝을 함께 맞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우리의 하루들입니다.